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빈대 공포가 확산하면서 서울시가 쪽방촌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선제 방역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기존 살충제의 내성을 가진 빈대를 퇴치하기 위해 대체 살충제를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폐업한 의료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가 공적 감시망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사라진 물량이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17조 원을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들에게 사내에서 챗GPT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대신 MS 자체 AI 챗봇인 빙챗 사용을 권고했는데 내부 정보 유출을 우려해 챗GPT 등 외부 인공지능 사용을 제한하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재앙과 같은 금융 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가 전망했습니다. 금융계는 오직 데이터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AI만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금융 도구를 AI가 만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파킨슨병을 30년 동안 앓은 환자를 혼자 걸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치료법이 발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구진이 개발한 척수 임플란트 이식 시술인데 추후 범용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영남, 호남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10일 오전 11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기상청은 상층 온도가 영하 25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크게 떨어져 10일 밤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집니다. 토요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2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고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3도로 올가을 최저기온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빈대 출몰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선제 방역에 나섰습니다. 쪽방촌과 호텔 등 숙박업소는 물론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에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방역복과 마스크로 무장한 방역업체 직원들이 쪽방촌을 누빕니다. 180도가 넘는 고온 스팀 소독기로 이불, 옷까지 방바닥 구석구석 일일이 훑어내립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빈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빈대는 없는데 뉴스에 보니까 빈대가 많이 나온다니까 걱정은 많이 되지요. 서울시는 쪽방촌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빈대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빈대는 한번 나오면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선제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역 쪽방, 동자동 쪽방들은 지금 선제적으로 나온 게 지금 옆쪽에 앞쪽에 빈대가 나온 쪽이 3동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선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방역을 하기로 했고. 빈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숙박시설과 목욕탕, 찜질방 등에는 침구 세탁, 소독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 중입니다. 숙박업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했다라는 그 필증도 그 영업장에 비치를 해야 되고요. 지하철은 해외 빈대 확산 소식이 알려졌던 시점부터 발빠르게 대응 중입니다. 특히 직물로이자는 빈대 예방을 위해 고압 스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서울시가 마무리도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일회성 방제가 아닌 근본적인 빈대 제로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도 국가 차원에서 오는 13일부터 4주 동안 빈대 집중 점검 방제 기간을 운영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네, 서울시는 최근 빈대 출현으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자 전국 최초로 빈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한국방역협회와 협력해 방제 교육까지 지원하는 빈대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빈대 출현 시에는 서울시 감염병 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나 업체에서 빈대 발생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시 관련 부서와 보건소에 즉시 전달돼 발생 위치와 현황을 파악하고 방역합니다.
기존 살충제의 저항성을 갖게 된 빈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 살충제 8종의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빈대를 방지할 때 쓸 수 있도록 네오니코티노게이드계 디노테퓨란으로 만든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사용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빈대가 기존에 사용하던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의 저항성을 형성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8종 모두 전문 방역용 제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환경과학원은 네오니코티노게이드계 살충제를 가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등 후속 승인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며 저항성이 덜한 다른 살충제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을 닫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가 허술했다며 감시망에서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들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식약처의 공적 감시망을 벗어난 마약류 의약품이 174만여 개라고 밝혔습니다. 폐업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했던 물량인데 문을 닫으면서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추적이 불가능해진 마약류 의약품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과 레미펜타닐 4,200여 개, 프로포폴 7,000여 개, 졸피뎀 9만 4천여 개, 나비약으로 알려진 펜터민 8만 2천여 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식약처가 지자체와 현장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폐업 의료기관이 임의로 폐기하거나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미신고 마약류 의약품들이 불법 유통될 우려도 크다고 봤습니다. 한편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식약처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중금속이나 농약에 오염된 일부 식품의 바코드 정보가 일선 매장에 송출되지 않은 탓에 판매가 차단되지 않은 식품이 지난 2020년 이후 3년 동안 1,000톤을 넘었습니다. 또 일부 화장품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받고도 식약처 직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679억 원어치가 유통됐습니다. 감사원은 연구 용역비 29억 원이 낭비된 셈이라며 식약처의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농촌 비닐하우스에 몰래 공장을 차려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어 팔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비아그라는 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여느 농촌과 다를 것 없는 강원도 정선의 비닐하우스. 지게차로 가려진 안쪽을 들여다보니 약방을 방불케 할 만큼 생산기계가 여러 대 보관돼 있습니다. 타전기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알약, 가짜 비아그라입니다. 정품과 똑같은 식별번호와 제조사명이 새겨져 있지만 모두 가짜 비아그라입니다. 범행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로 무역이 중단됐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장례삼을 밀수하던 66살 총책 A씨는 가짜 약을 만들어 팔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직접 기술자들을 모았습니다. 원료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고 농촌 비닐하우스와 일반 사무실에 공장을 차렸습니다. 제조를 맡은 주범들은 한 알에 166원을 들여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고 한 알에 233원씩 사들인 소매상들은 최대 1,000원을 받고 농민과 공사장 인부들에게 팔았습니다. 일당 24명이 이렇게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는 모두 613만 정,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92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가짜 비아그라에는 혈관을 확장하는 주성분 실데나필이 정품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까지 들어있어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짜 의약품을 복용 시 정품과 달리 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아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니 유의 바라며 경찰은 이들 가운데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이 팔려고 만들어둔 가짜 비아그라 8만 8천여 정을 압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당에게 원료를 건넨 중국 공급 조직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Quand il n'a pas sa stimulation, il a beaucoup de points à la jambe droite et il croise beaucoup les jambes. Il tombe très facilement. Pour ça, il faut rester à côté. Si. Voilà. Il peut le faire tout seul, comme il le fait d'ailleurs à la maison. On va juste vérifier si la simulation est allumée ou éteinte. Je l'avais déjà allumée. Ça indique bien. Effectivement, la simulation est allumée. On reste quand même pas trop loin. Hein. Très bien. Okay. Il y a 2 ans, presque jour pour jour, je me faisais implanter donc ce simulateur par Jocelyne. Et puis ça a changé ma vie en ce sens que maintenant, je suis autonome. Comme vous l'avez vu, je peux marcher. Bon, j'ai encore des difficultés à parler, mais ça c'est autre chose. Voilà. Ça a changé ma vie parce que maintenant, je peux sortir de chez moi, je peux aller faire des courses, je peux aller... Même à pied, j'y vais pour faire des exercices. For the past 20 years, we have been developing technology for precise stimulation of the spinal cord with the objective to restore walking after paralysis due to spinal cord injury. And we thought we could leverage this technology and concept to improve gait deficits that are due to Parkinson's disease. The technology is a neurostimulator that delivers precise pulses of electricity to the region of the spinal cord involved in the control of leg muscles. And the pulses are delivered at the correct location with the correct timing in order to reproduce the way the spinal cord is activated naturally in order to walk. T'es prêt? Ouais. Allez, vas-y. Hop là, trop vite. Il marche toujours trop vite. Un impulsif. Un petit demi-tour. Et hop là. Although there is only one participant, there's a huge difference between 0 and 1, especially with this huge history that we have behind us. So we really strongly believe that many individuals could benefit from this therapy. This is the professional part which allows therapy. I only need to be really on top of the device while I am the hub itself is charged, and this I can tell you how much the stimulator itself is. In here you see the quality connection while I'm charging. Oui, c'est bien quand il s'assoit. Mais pareil, ça, la classe. Faut pas se presser, c'est tout bon. And in the case of Mark, he was almost always at home because he was scared of falling. You know, a fall means a danger. And I think, and that's something you only realize when it happens to you, that with this therapy, if people can gain more confidence and can go out and have a better social interaction and do more things, it's an enormous plus in the daily activity and the quality of life.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회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뉴 노멀입니다. 기담 곤지암으로 이 K-호러를 전 세계에 알렸던 이 정범식 감독의 신작인데요.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일상이 공포입니다. 영화 뉴 노멀은 6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영화인데요. 이 에피소드별로 연쇄살인과 인신매매, 스토킹 등 이 매일 뉴스에서 쏟아지는 각종 범죄를 통해서 일상에서 느끼는 공포를 현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팅 앱으로 만난 두 남녀. 네 번째인데 나 오늘 90% 나왔어. 너 완전 내 이상형이야. 난 82% 나왔는데. 카페 한쪽에서 현수도 데이팅 앱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는데 처음 만나면서 늦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상대가 말도 없이 늦는 바람에 잠깐 자리를 비우는데 나는 노란색 가방 X. 야, 지금 밖에 누가 칼 맞았대.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을 나가보니 살인 사건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방이 노란색 가방이었죠. 최근 들어 잇따라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쇄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동네. 그리고 늦은 밤 갑자기 울리는 현관벨. 누구시죠? 경보기 점검이요. 점검 있다는 말 못 들었는데요. 아, 짜증나네 진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지만 점검원의 예의 없는 행동이 거슬리는 데다가 시선마저 어딘지 불쾌합니다. 운전하세요? 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점검이 신경 쓰이는 찰나. 왜 안 울려요? 글쎄요. 그냥은 알 수 없고 베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만 기다리세요. 오줌 싸고 나와서 제대로 해드릴게. 네, 정범식 감독은 K-호러 장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인 발굴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 곤지암을 통해서 당시 신인이었던 배우 위아중과 박지연, 박성훈 등을 발굴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뉴 노멀에서도 신예 그리고 배우의 새 얼굴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배우 하다인은 신인답지 않은 강렬한 연기를 선보여줬고요. 또 진짜 중학생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던 감독은 이 정동원을 캐스팅해서 첫 연기 도전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또 최지우와 표지훈 역시 지금껏 본 적이 없는 모습을 영화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영화의 신선함을 더했는데요. 그럼 정범식 감독이 제일 잘하는 공포는 이번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이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귀신 없는 공포 영화입니다. 정범식 감독의 데뷔작인 기담은요, 한때 귀신 이미지 하면 기담 속 엄마 귀신이 나올 만큼 한국 공포 영화의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영화 뉴 노멀에서는 이전 작품과 달리 귀신이 없는 공포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영화 곤지암으로 한국 공포 영화 역대 흥행 2위를 기록했던 이 정범식 감독.
당시 한국 영화에서는 낯설었던 이 페이크 다큐 방식을 적용해서 관객이 공포를 직접 체험하는 공포 체험에 집중을 했던 게 흥행 포인트였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도 정범식 감독만의 공포 체험이 유지됩니다. 물론 귀신은 나오지 않고 또 소스라질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도 없긴 하지만 그 이상의 긴장, 스릴이 유지되고요. 가끔은 또 너무 현실적이라서 불쾌함마저 들기도 합니다. 감독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 제작이 중단됐을 때 뉴스를 보다가 이 뉴 노멀 시나리오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이렇게 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는데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보다 길거리 칼부림이 더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뉴 노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스펜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많이 무서운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간중간 굉장히 재미있고 위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점점 어떤 스토리가 나오게 될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일단 귀신이 나오지 않고요. 일단 그리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름 끼치는 부분이랑 굉장히 황당한 에피소드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되게 무겁지 않은 스릴러의 느낌이어서 대중분들이 편하게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스릴러가 될 것 같다. 귀신이나 괴물 없이 공포를 어떻게 연출할까 더 궁금해지는 영화인데요. 양회영 기자와 함께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이 들리는 단어인 것 같은데 새로운 일상, 새로운 기준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 방역이 이제 일상화가 되면서 우리가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실제로 이 뉴 노멀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말한다고 합니다.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온 이 경제 위기 때 처음 쓰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대폭 바뀐, 그러니까 뭐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IT 버블이 일어났던 2000년 초반, 또 2008년의 경제 위기, 또 코로나19와 같은 이전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서의 새로운 평범함의 기준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국립국어원에서는 앵커 말씀대로 사실은 뉴 노멀보다는 새 일상, 새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순화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뉴 노멀에서 이 노멀이 아마 그 일상 속 공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데이팅 어플을 통해서 만났다가 또 이렇게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이제는 느껴지는데 뭐 이런 익숙함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 6가지로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포거든요. 이 공포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아주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자극으로 공포의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이 두려움, 우리가 사회적으로 느껴지는 두려움은 이 또 공포랑은 조금 다른 어떤 학습화된 공포,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느끼는 사건으로 인해서 느끼는 공포는 어떻게 보면 학습화된 두려움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실험이 하나 있는데 어린 엘버트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실험의 영상을 좀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1920년도에 진행한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윤리적으로는 좀 맞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이 행동심리학자 존 왓슨이 9개월 된 엘버트를 데리고 쥐에 대한 공포 실험을 해본 겁니다. 처음에는 흰쥐를 무서워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흰쥐를 볼 때마다 등 뒤에서 망치로 철판을 크게 쳐서 아주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아이가 놀랬겠죠. 이거를 7번을 반복하자 엘버트는 소리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흰쥐가 등장만 하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은 이 학습된 공포, 뭐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감정들이 더 커져서 쥐뿐만 아니라 토끼 같은 하얀색 털을 가진 동물만 봐도 울음이 터졌고요. 더 나아가서 털이 있는 짐승들을 봤을 때 또 모피 그리고 뭐 산타크로스의 이 수염난 마스크만 봐도 엘버트가 무서워서 우는 거를 실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일반화가 되어서
어떤 똑같은 털, 흰색 털만 봤을 때 무조건 두려운 공포를 느꼈다는 거를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네,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 아동 학대에 가까운 실험이라서 예,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영화가 말하는 공포가 일상이 된 새로운 세상이라는 말도 좀 씁쓸하긴 하지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두려움과 같은 이 학습된 공포는 위험 상황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과거의 감정, 그러니까 뭐 뉴스로 된 어떤 사건들을 봤을 때 혹은 내가 경험했던 비슷한 감정들이 끌어와 올라오면서 이 두려움과 공포로 이제 확대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봤습니다. 예. 왜냐면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범죄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서 지금 뭐가 벌어질 것 같은데 딱 저기서 한 발짝 더 디디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긴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무서웠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게 그 학습된 후천적인 공포인데요. 이게 뇌 속에 지금 저장되는 거죠? 네, 그 공포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셈인 건데요. 이 대뇌 축두엽에 위치한 아몬드 모양의 이 편도체가 이 공포 기억을 이제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은 공포라는 어떤 그 감정이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편도체를 일부러 망가뜨린 쥐를 고양이 앞에 놓으면 고양이를 보고 도망가지 않고 고양이 앞에서 오히려 고양이를 약을 올리는 행동들을 하다가 결국 잡아먹힐 때까지, 궁지에 몰려서 잡아먹힐 때까지 그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편도체가 망가지면 공포 감정, 그러니까 소위 겁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편도체가 망가졌을 때의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너무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심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포 감정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돼서 일상생활을 거의 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려져 있는 불안 장애나 아니면은 공포증, 포비아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공포증이라는 게 학습되는 거라면 반대로 이겨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행동심리학적으로 우선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뭐 첫 번째로는 용서인데, 이게 이제 뭐 사건의 담당자일 경우에 공포의 상황 혹은 두려움의 상황에서 학습된 것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마음을, 용서와 같은 거는 이제 뭐 마음을 이제 내려놓는 거잖아요. 다스린다면 나쁜 기억이 사라질 수 있다. 또 운동을 했을 때 그런 학습된 공포가 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 같은 상황에서 나쁜 기억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억누르기보다는 좋은 기억을 더 씌워서 그 나쁜 기억을 덜 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심리적인 치료법 이외에 현재 과학계에서는 공포 기억을 조절하는 신경세포나 어떤 시냅스들을 찾아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또 진행 중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기초과학연구원 IBS에 있는 이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에서 기억 저장 세포와 주변 신경세포의 시냅스를 시각화하는 기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공포 기억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새롭게 규명을 했는데 성공했는데요. 연구팀은 이 공포와 관련된 기억과 이 학습을 관장하는 기저 외측 편도체에 역제성 뉴런이 있어요. 이 역제성 뉴런, 특정 뉴런이 공포 기억을 만들 때 특별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이 특정 뉴런을 억제했을 때는 공포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반대로 이 특정 뉴런을 활성화시켰을 때는 불안 반응이 줄어들어서 이 PTSD 치료제로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였는데요. 과거의 처음 연구들은 이제 공포를 느끼는 감정, 그 감정에 대한 기억을 삭제하거나 억제하는 연구에 집중했는데, 최근에는 공포 기억 자체, 그러니까 기억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속 그 감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으니까 기억 자체를 없애거나 그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는 그 과정을 좀 끊어내는 연구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뉴 노멀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공포로 학습되는 게 굉장히 씁쓸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미래에는 다른 더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학습이 돼서 새로운 뉴 노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들에게 사내에서 챗 GPT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이 내부 기기에서 챗GPT에 접속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과 데이터 문제로 직원들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AI 도구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사생활과 보안의 위험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챗GPT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AI 서비스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애플과 JP모건 체이스, 통신업체 버라이즌 등도 자사 일부 직원에게 내부 정보 유출을 우려해 챗GPT 등 외부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재앙과 같은 금융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유명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가 전망했습니다. 하라리 교수는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금융계는 오직 데이터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AI에 이상적으로 적합한 분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라리 교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부채담보증권처럼 극소수만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의해 초래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AI가 금융 시스템에 대해 더 큰 통제권을 가질 뿐 아니라 AI만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금융 도구를 창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는 물론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YTN 취재 결과 최근 한 달간 피해 건수가 1,500건이 넘고 미수에 그친 사례는 실제 피해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수법과 주의점, 양희력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어디선가 걸려온 낯선 목소리.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더니 중고거래 사기에 연루됐다며 무거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본인 통장으로 중고나라 이런 곳에서 사용이 되는데 지금 146세트를 걸쳐서 합계가 1억 4천이 넘는 범죄 자금을 편취합니다. 뜬금없이 어디서 누구랑 있는지도 묻습니다. 다른 제3자랑 같이 계시거나 하면 이거 일대를 수사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랑 통화하고 계시는 장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혼자 있는 공간을 좀 옮겨달라 하셔가지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으로 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입니다. 이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구속 수사에 금융 동결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박에 결국 2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수법이 많이 알려지고 의심하는 사람도 늘었지만 전화금융 사기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한 달가량 발생한 사건만 1,500여 건에 달합니다. 미수에 그친 사례는 훨씬 많습니다. 2만 건을 훌쩍 넘어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건의 14배에 이릅니다. 그만큼 많은 피싱 사기범들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이 58%로 가장 많고 금융기관 사칭도 3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끼 단어를 분석해봤더니 사건에 연루됐다, 해결하려면 돈을 내라는 수법을 주로 썼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은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센터를 구축해 하루 평균 1,000여 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신분증 등도 찍어서 보내시면 안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범죄 자료를 분석해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계좌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조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도심항공교통, 즉 UAM을 이용해 대구 도심을 오가는 하늘길 윤곽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처음 나온 계획으로 대구 도심 5곳에 UAM 수직 이착륙장을 만들어 신공항과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면에서 300에서 600m를 날아올라 하늘을 가로지르는 도심항공교통 UAM. UAM을 이용한 새로운 대구 하늘 도로망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동대구역과 대구공항 이전 부지 등 5곳에 버티포트라고 불리는 수직 이착륙장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동대구역에는 2028년까지 이착륙장을 완성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까지 오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5대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버티포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즉시 운행이 가능하고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동대구역부터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UAM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UAM 하늘길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철길, 고속도로를 활용해 동서남북을 날도록 계획됐습니다. 혹시나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노선을 정한 겁니다. 네, 추락 이런 것보다는 비상 상황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 착륙을 했을 때 공터도 있어야 되지만 또 거기에 누군가 접근할 수 있는 거 하다 보니까 하천이나 이제 도로 인접한 곳을 좀 선호하는 편. 소음은 헬기의 5분의 1 수준, 운용 초기 요금은 50km 거리를 이동하는데 15만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2025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UAM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로 기체 인증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30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문을 열면 대구 도심에서 20분 안에 닿을 수 있게 UAM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높은 물가와 눈덩이 같은 가계 빚은 소비 부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 회복과 금리 인하를 늦춰 서민 생활을 힘들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값이 나가는 내구재 소비가 최근 급감하고 있습니다. 1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증가했던 통계청 승용차 판매액 지수는 지난 9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전과 가구도 10%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옷과 신발 같은 준 내구재 판매는 이미 지난 4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 1분기 이래 14년 2분기 만에 최대폭 감소입니다. 또 다른 소비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 사태 종료에 따른 반등 효과가 줄어들면서 지난 3분기 1.9% 상승에 그쳤습니다. 2년 2분기 만에 최저 상승폭입니다.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국내외 농산물값 상승 등으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8대 국제투자은행의 내년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4%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반등해서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더 늦춰진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내년 하반기부터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희소식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석 달 전보다 0.6%포인트나 낮은 1.8%로 내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2%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내수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그 고금리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대신에 뭐 수출은 괜찮은 뭐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향 조정한 그 이유는 저희가 내수 쪽에서 뭐 소비나 투자 이쪽에서 모두 그 성장률 하향 조정이기 때문이고요. 높은 물가와 빚, 이에 따른 구매력 감소는 내년에도 이어지며 고용 증가와 경제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 손으로 턱을 괴며 심각하게 고뇌하는 남자 하면 머릿속에 특정 조각상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 조각상은 수많은 패러디를 남기며 명작 중에 명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생각하는 사람 로댕, 참으로 정말 많이 회자되어 온 단어고 저희도 이제 작품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로댕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근대 조각의 아버지이기도 한 오기스트 로댕은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3살 때 미술학교에 입학해서 드로잉과 조형을 공부하는데요. 17살에 에콜 대 보자르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3번이나 시험에서 낙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 로댕이 아카데미에 대한 반발심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듬해인 1858년 장식 조각 작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후 전쟁에 참전했다가 제대한 후에 유럽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탈리아에서 미켈란젤로 등의 작품을 마주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청동시대라는 작품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 작품이 너무 사실적이라는 이유로 평론가들 사이에서 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점차 유명세를 얻게 되면서 수많은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 이 로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이나 칼레의 시민, 또 발자크상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면서 근대 조각에 큰 획을 긋습니다. 네, 그 청동시대라는 작품이 사실적이라 논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적이면 굉장히 잘 만들고 좋은 작품 아닌가요? 네, 이 로댕의 작품들은 인간의 감정이나 또 신체적인 특징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 드러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통 사람의 찡그린 표정이나 또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한 모습 같은 것들을 조각으로 잘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사실적인 조각을 낯설어 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아름답고 미화된 신을 상상하면서 조각을 하거나 또 전문적인 모델을 고용해서 이상적인 비율로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로댕의 청동시대는 벨기에 군인 출신의 일반인을 모델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조각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피부나 근육 표현이 너무 진짜 같아서 살아있는 사람을 본떠서 작업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로댕이 이에 대한 해명으로 작업할 때 사용했던 주물과 모델의 사진까지 제출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진 조각가였네요. 자, 그런데 로댕이 조각을 잠깐 접었던 적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1862년에 이 로댕의 여동생이 젊은 나이에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로댕이 크게 상심하면서 조각을 그만두고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수도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의 사제가 너는 성직자가 아니라 다시 조각을 해야 한다면서 독려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로댕은 다시 조각을 시작하게 되고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명작들이 이후에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 사제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을 알아봐야겠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하고 또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나온 작품인데요. 이 로댕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동 작품으로 높이만 186cm로 생각보다 큰 사이즈인데요. 이 진지하게 무언가를 사색하는 듯한 남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로댕의 또 하나의 역작이죠.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에 이 생각하는 사람 조각이 포함되어 있던 게 그 시초입니다. 네, 그런데 1904년에 이 형상만을 따로 조각한 게 로댕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여러 버전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이 전 세계 박물관과 또 공공장소 등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본 버전들 외에 사후에 제작한 조각까지 합하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각은 단테의 신곡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지옥의 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신곡에 등장하는 수많은 죄인과 또 인간을 내려다보면서 고뇌에 잠긴 시인을 표현했다는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비평가들은 로댕이 영감을 받았던 미켈란젤로와도 관련이 있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문 작품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로댕의 지옥의 문 때문에 방금 살펴본 이 조각도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로댕이 1880년에 프랑스 정부 사업이었던 장식미술관 신축 핵심 작업을 맡게 됐는데 그때 박물관의 입구를 청동문으로 꾸밀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첫 의뢰를 받아서 로댕이 사망한 1917년까지 그러니까 약 37년 동안 이 작품이 계속 작업이 된 겁니다.
지옥의 문은 단테 알리기에리의 유명한 소설이죠. 신곡에서 지옥의 한 장면을 묘사한 작품으로 이 청동으로 된 대형 조각으로 높이만 약 6m, 너비는 약 4m에 달하고요. 180여 개의 작은 인물 조각들이 속해 있는데요. 이 생각하는 사람 외에도 추락하는 사람, 또 입맞춤, 아담, 이브 등의 다양한 작품들이 크고 작게 조각되어 있는 역작입니다.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묘사한 장면을 조각으로 옮긴 건데요. 이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모습과도 처절하게 울부짖는 모습 등을 생생하게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묘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옥의 문도 여러 버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또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지옥의 문도 여러 버전이 있어서 세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이 8개의 버전 중 7번째 버전이 우리나라의 삼성에서 소장하고 있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1984년에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이 이 작품을 국내 최초로 반입을 했고요. 플라토 미술관이 2016년에 폐관되면서 호암미술관의 수장고로 옮겨져서 보관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조각의 원본 석고 모델은 현재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나 지옥의 문이나 다 이제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버전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작품 수가 많아도 다 진품이라고 인정을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유명한 앤디 워홀의 실크 스크린 같은 판화 기법도 하나의 틀만 있으면 여러 개의 작품을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청동으로 만든 작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원형 틀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이나 지옥의 문 같은 청동 작품들이 이렇게 여러 버전으로 더 제작이 될 수 있던 거고요. 다만 원형 틀은 하나만 존재를 하는데요. 이 지옥의 문 같은 경우 현재 원형 석고 모델이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지금 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살아 숨쉬는 듯한 인체를 묘사한 오기스트 로댕,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작가죠. 오기스트 로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만한 여성은 안면 홍조 등 폐경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이스턴 버지니아 의대 연구팀은 여성 119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 그룹은 비만하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장애나 비뇨생식기 증상, 기분 장애 등의 폐경 증상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방 조직이 열을 가두기 때문에 안면 홍조 등 혈관 운동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비만 자체가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해 폐경 증상을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방사선의 일종인 중성자선을 막아주는 차폐막을 얇은 필름 형태로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인 탄화붕소를 2차원 나노물질인 맥신 사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맥신 탄화붕소 혼합 용액을 만들고 안정성을 높여 중성자 차폐 필름 용액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0mg 정도의 소량만으로 중성자 차폐율이 40%에 달했다며 이를 나일론에 코팅했더니 2만 번 이상의 굽힘 테스트에서도 거의 원형이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위셋이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경력 단절, 전환 희망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로 3차례에 걸쳐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유럽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 등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유럽 9개국에서 60여 개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분 사례와 관련 법률 상담 결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강력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울은 올가을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간 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대관령이 영하 7도까지 기록하는 등 강원과 충북, 남북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